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총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입니다. 오늘도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차 시험 과목이죠. 부동산 공법에 대한 강의 함께 하시겠습니다. 올해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10월 28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얼마 남지 않아서 마음이 좀 조급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급할수록 차분하게 정리하는 게 합격의 지름길이 아닐까라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그 정리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자, 부동산 공법의 대가 조성재 교수님의 강의 오늘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박수로 청해 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 교수 조성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까지 강의를 해드렸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건축법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법 7문제가 출제되는 과목인데요. 중요한 개념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축법은 건축물에 이제 적용되는 법이죠. 그래서 건축법 적용 대상 물은 어떤 물건이냐? 건축물에 적용되는 거다. 그럼 건축물이란 뭐냐? 건축법에 정의되어 있죠.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이게 이제 정착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조건 이제 지붕은 적어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요 과, 지붕과, 그리고 기둥 또는 벽. 그래서 요 또는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붕과 기둥만 있는 것도 건축법 적용되는 건축물이고요. 또 지붕과 벽만 있는 것도. 따라서 지붕과 기둥과 벽이 있는 건 그 세 가지 모두 있는 거는 당연히 건축법 적용하지만 세 가지가 다 있어야만이 건축물은 아니라는 거죠. 만일에 세 가지가 다 있어야만이 건축물이라고 한다면 지붕하고 기둥만 있는 구조로 지붕하고 벽만 있는 구조를 하게 되면 건축법을 탈법할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또는으로 돼 있다라는 거. 그런 거에 딸린 시설물, 즉 부속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에 굴뚝이나 대문, 담장이 부수돼 있잖아요. 그런 것도 건물의 일종이라는 거, 같이 건물의 한 몸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또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이런 거에 대해서 건축법이 적용된다. 대단히 건축물의 개념이 추상적으로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이러한 물건에 대해서 다 건축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이렇게 건축물 개념이 대단히 추상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일정한 건물에 대해서는 이제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 즉 특별법을 적용하는 그런 건축물이 있다는 거죠. 즉 지붕과 기둥, 또 지붕과 벽이 있는 구조체라 하더라도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고 특별법을 적용하는 그 외우는 요령은 이제 문철수 고창이다. 앞자리 따서 했다는 걸 금방 아시겠죠. 요 문이 의미하는 게 이제 문화재입니다.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이라는 더 엄격한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건축을 하기 때문에 우리 건축법은 건축에 관한 한 일반법이에요. 즉 건축에 관해서 건축을 규제하는 법은 우리나라에 건축법만 있는 게 아니고 매우 다양하게 있습니다. 일반법이고 다른 법들은 특별법이다. 즉 문화재에 관한 한 문화재보호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별법이 먼저 적용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여기 철이라는 건 철도, 궤도, 그 선로 부지 안에 있는 것들 있죠. 여러분들 흔히 여행 갈 때 기차 탈 때 플랫폼 있잖아요. 그것도 건물이란 말이에요.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또 철도법이 따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게 되는 거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플랫폼이라는 거지. 그 철도 궤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어요. 그 선로 부지 안에 있는 것, 철도법이 적용된다. 또 수문 조작실, 이것도 당연히 건물이죠. 문철수 할 때 수가 수문 조작실이에요. 그거 역시 건축법 적용되지 않고 하천법이 따로 적용된 거. 또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율. 여러분들 이제 여행 가실 때 고속도로에서 이제 요금 내고 가시죠. 하이패스라서 이제 통과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건물, 그건 역시 고속국도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어요. 즉 고속도로 설치하면서 같이 그 톨게이트도 어떻게 설치할 건가에 대한 기준이 고속국도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법은 따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공장 부지에서요. 이런 것들은 같은 건물이라 하더라도 즉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 이런 구조라 하더라도 특별법이 있어서 그 다른 법이 적용되는 외우는 요령은 이제 문철수, 고창 시험에 비교적 자주 출제되니까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우리 그 고층 건물 개념을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용적률에 관한 시험이 해마다 나오거든요. 그 용적률 계산할 때 그 연면적 계산할 때 제외해 주는 부분에서 고층 건물에서는 그 피난 안전구역 면적을 제외해 주거든요. 그럼 고층 건물의 의미를 아셔야 되는 거죠. 고층 건물은 일단 층수로는 30층 이상을 말합니다. 30층 이상. 그러면 높이로는 한 층을 보통 4m 정도로 계산하기 때문에 높이로 따지면 층으로 층이 정확히 구분이 안 되는 건물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건 이제 120m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30층 이상이거나 30층이 아니더라도 그 건물의 높이가 120m 이상이면 고층이라고 하게 되고 그 고층에는 다시 둘로 나누는 거예요. 초고층하고 준초고층하고 그럼 초고층을 알면 이미 고층을 알았으니까 그 사이가 준초고층이겠죠. 초고층은 50층 이상 그러니까 높이로는 200m 이상 되는 건물 그럼 그 사이가 준초고층이겠죠. 즉 30층 이상 49층 이하 또 120m 이상 200m 미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준초고층이 되겠죠. 이런 초고층이나 준초고층에서는 반드시 일정한 층을 피난 안전구역 만약에 화재가 나면 큰 문제가 생기죠. 그런 다른 특별히 더 규제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 개념을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자, 우리 이제 건축법은 건축물에 대해서 적용되는 겁니다. 그럼 그 건축물의 쓰임새에 따라서 또 규제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주택과 호텔을 똑같이 규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공장과 또 백화점 건축을 할 때 규제가 똑같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건축물의 종류를 현행 건축법에 130가지가 있고 이 30가지로 압축한 다음에 다시 이거를 29가지 용도로 분류해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서 이건 용도 종류가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옛날에 없었던 건물의 용도가 새로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비행기가 없을 때는 공항이라는 건물은 있을 필요가 없었던 건데 오늘날 이제 비행기가 생기면서 공항 건물도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건물의 용도 종류는 바뀔 수 있지만은 크게 130가지 종류를 현재 29가지 용도로 분류하고 있어요. 이 분류 기준은 뭐냐? 유사성이에요. 유사한 것은 같이 규제를 하니까. 그래서 그 29가지 건물의 용도 종류, 130가지 종류가 각각 29가지 어떤 용도에 분류돼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우리 생활에 밀접한 게 주택이죠. 주택 그러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당연히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규제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독주택에는 다시 그 종류가 4가지예요. 단독주택과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과 공관. 그리고 공동주택은 또 4가지예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적어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그 종류 정도는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주택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건물이 주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의미냐? 단독주택은 소유권이 하나라는 거예요. 주택이 하나 있으면 소유권이 하나. 공동주택이라는 건 주택이 하나인데 건물이 하나인데 소유권이 공동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아파트잖아요. 예를 들어 101동 그러면은 거기에 100호가 만일에 산다. 그러면 소유권이 100개잖아요. 101호부터 쭉 해서 한 동에 그 주택이 건물은 하나죠. 근데 소유권은 구분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걸 민법에서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는 주택이 공동주택.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다가구하고 다세대를 많이 헷갈려요.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여러 가구가 살아도 소유권이 전체적으로 하나거든요. 한 사람 소유예요. 그 각각 세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다세대는요. 그 여러 가구 똑같이 살지만 그 세대마다 101호, 102호, 201호, 202호가 다 소유권이 각각입니다. 물론 한 사람일 거 있지만 별도로 등기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봐서는 이게 어떤 건물이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알 수가 없어요. 등기부를 떼봐야만이 아는 거죠. 그 등기부에 구분 소유권이 인정돼 있으면 다세대고 적어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나중에 이제 그 분류 기준은 주택법에서 또 나오니까 꼭 좀 숙지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는 주택, 상가, 공장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사회에서는. 그렇지만 우리 29가지 분류 개념을 이제 공부를 시작하신 이상 뭐 건물 그러면 주택, 상가, 공장 이 정도만 갖고 알아서는 안 되죠. 소규모 상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근린생활 시설이라는 게. 그래서 1종 근린생활 시설이 있고 2종 근린생활 시설인데 소규모 상가를 하더라도 또 그 용도의 쓰임에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각각 어떤 게 어디에 속하고 어떤 게 어디에 속하는지 헷갈릴 만한 거 나중에 다 또 저 뒤에 정리해 놨으니까요. 자, 그다음에 문화 집회 시설. 우리 이제 문화 생활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건물 있잖아요. 또 종교 시설, 또 판매 시설, 운수 시설, 운반과 수송 담당하는 공항 건물, 터미널 건물, 철도 역사 이런 건물들이죠. 의료 시설. 대부분 여러분들 그 용어를 보시면 어떤 것들이 유사하게 묶어져 있겠구나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노유자실이라는 건 이제 노인이나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그런 건물들, 또 청소년 수련하는 건물들, 그다음에 위락시설, 공장, 창고 쭉 해서 29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여러분들이 헷갈릴 만한 것들 정리해놨다 이 말이죠. 다가구하고 다세대 각각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속한다라는 거. 그리고 슈퍼마켓이나 상점이나 똑같이 물건을 판매하잖아요. 그렇지만 규모, 천제곱미터 외울 필요 없고 화살표를 잘 보세요. 규모가 작다는 거예요. 천제곱미터 미만이니까. 그리고 요건 이상이고 화살표가. 그래서 같은 물건을 판매하더라도 큰 건물, 백화점 같은 하나로마트, 이마트 이런 큰 건물은 판매 시설에 속하고요. 작은 우리 동네 작은 옷가게, 구멍가게, 또 편의점 이런 것들은 일종 근린생활, 이 근생은 근린생활시설, 생활시설을 말해요. 이렇게 같은 역할을 하더라도 그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따로 하고 있다는 거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음식점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한 음식점이 있죠. 뭐 국수도 먹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많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딱 두 가지입니다. 법적으로는 휴게 음식점과 일반 음식점. 크게 그래서 휴게 음식점도 규모가 작으면 1종 근생에 속하고요. 크면 2종 근생에 속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쭉 분류를 해놨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병 고치면 병원 가시죠. 근데 동네 조그마한 의원들 있잖아요. 그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큰 병원은 의료시설에 들어가는 거고요. 동네 의원, 한의원, 안마원 이런 거는 1종 근생이다. 또 안마 시술소는 2종 근생이고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그 29가지 용도 중에 어떤 종류가 어떤 그 용도에 속하는지 대부분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쉽게 구별할 수 있지만 그 용어를 보고 헷갈릴 만한 걸 쭉 정리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또 시험 범위예요. 이 정도 헷갈릴 만한 거. 여러분들 이제 특히 앞으로 저거 하시겠죠? 공인중개사 사무실 내시려면은 그게 셋 중에 하나입니다. 1종 근생이든 2종 근생이든 업무시설이든. 즉 규모에 따라서 달라요. 9평 정도 되는 조그마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1종 근생입니다. 사무실이 조그만하니까. 조그만한 사무실이요. 거기서부터 조금 큰 거. 대신 500제곱미터 안 되는 거. 150평이죠. 그 안 되는 건 그런 거는 2종 근생이고 아주 큰 거. 회사 빌딩 같은 거 있잖아요. 회사원들이 업무하는데 큰 건물 있잖아요. 그건 일반 업무시설이 되겠고. 여러분들 이제 또 여기 학원 또 많잖아요. 학원 같은 경우도 학원이 작으면 2종 근생입니다. 학원이. 그런데 크면
교육 연구 시설이고요. 학교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큰 학원은 그 역할이. 근데 무도 학원은 춤 배우는 거니까 그런 유일학 시설이고요. 자동차 운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입니다. 여러분들 쭉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고, 마찬가지로 교회 같은 경우도 규모가 커야 종교 시설이지 작은 교회들은 이종 근성이라서 우리 동네에도 많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그 분류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우리 공법의 기초죠. 우리 토지하고 건물을 규제하는 법이 공법인데 그 건물의 용도와 종류도 제대로 몰라서는 안 되시겠죠. 자, 또 이제 중요한 게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 이게 중요하죠. 자, 그런 건축물 29가지 용도에 130가지 그 종류의 건물에다가 어떠한 행위를 할 때 건축법이 적용되느냐? 당연히 이 건축할 때 적용되겠죠. 그럼 여러분 이제 건축이라는 개념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즉 신축, 또 증축 5가지 행위를 우리가 건축이라고 해요. 즉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놓은 거고,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왜 또 이렇게 뭐 그냥 집 짓는 거면 다 건축이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고 있느냐?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전혀 건물이 없던 대지에다가 건물을 짓는 행위와 건물이 있는데 거기다 한 층 정도 더 올리는 행위와 이걸 똑같이 규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건물이 옛날에 이제 물에 싹 떠내려갔어요. 그래갖고 새로 짓는 거하고, 건물이 전혀 없는데 새로 짓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럼 규제를 물이 떠올라가고 새로 짓는 거는 훨씬 더 규제를 좀 완화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세분화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공부하기 골치 아프라고 개념을 세분화하는 건 아니에요. 합리적인 규제를 위해서 하는 거지. 당연히 신축이 규제가 제일 세야 될 거 아니에요. 증축이나 개축이나 재축이나 이전보다도. 그래서 개념이 5가지. 이 구별하는 문제 거의 해마다 출제될. 왜 그러냐? 건축법이니까요. 건축 뭐 할 때 규제할 건가? 그 행위를 정확히 알아둬야지. 자, 그래서 신축과 증축이 일단 핵심 키워드입니다. 우리 건축에서는 신축과 증축이. 자,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뭐냐?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건축을 하느냐, 있는 대지에 건축을 하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하는 행위를 신축이라고 하고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다가 건축하는 것을 증축이라고 한다. 이 2가지 개념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나시면 나머지 개축, 재축, 이전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중짠하게 한자를 조금 안다고 신축은 새로이 하는 거다, 증축은 증가시켜 하는 거다, 이게 얍삭하게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확 그 개념을 바꿔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 없는 대지 이걸로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나머지 개념도 쉽게 개념 구별이 되니까요. 자, 건축물이 없는 대지면 첫째, 처음부터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대지죠. 자, 건물이 있었는데도 없을 수 있어요. 철거, 또 멸실. 자, 철거, 멸실에도 일단 신축을 생각하셔야 돼요. 대부분 시험 문제 내보면 철거나 멸실 얘기하면 개축이나 재축을 먼저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반드시 철거하고 뭐 건축을 했다, 또 멸실이 되고 건축을 했다 할 때도 먼저 건물이 없어졌구나,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축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철거하거나 멸실되고 나서도 종전거보다, 멸실되기 전, 철거하기 전보다 건물을 더 크게 지면 당연히 그것도 신축인 거예요. 즉 개축과 그럼 재축은 뭐냐? 철거를 했는데 종전거하고 똑같게 하거나 그보다 작게 질 때만 개축이에요. 그리고 멸실이 되고 나서도 그 멸실되기 전 건물 규모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거보다 같거나 작게 했을 때가 재축이고, 크게 하면 역시 신축입니다. 대부분 철거나 멸실되고 나서도 더 크게 하는 경우가 훨씬 더 현실적으로도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철거나 멸실되고 나서도 신축이 대부분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종전 규모보다 같거나 작게 했을 때 철거일 경우는 개축, 멸실일 때는 재축인 거예요. 자,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고, 증축은 뭐냐? 건축물은 반대예요. 이제 신축의 반대말,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하는 거. 당연히 대지 안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대지 안에 현재 한 동의 건물만 있었어요. 근데 새로이 한 동의 그 건물과 별개로 한 동의 건물을
새로 했다. 이것도 증축입니다. 말은 새로 했다 하지만 하나의 대지 안에 있는 거예요. 대지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대지를 기준. 건물을 기준으로 신축, 증축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의 대지에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별개로 하는 것도 증축입니다. 당연히 기존 건물 위에 뭐 한 층을 더 올리거나 또 옆으로 더 늘리거나 이건 당연히 증축이죠. 그런 거 증축인 거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한 대지를 항상 기준으로 한다는 거, 또 하나의 대지에는 여러 동의 건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면 그렇게 또 어려운 개념 아니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이 이전이라는 개념은 뭐냐? 이전이라는 개념은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다른 위치로 옮긴다.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 오늘날 콘크리트 건물이나 벽돌조 건물 이게 안 되죠. 그렇지만 목조 건물이나 또 컨테이너 같은 걸로 건물 얼마나 질 수 있는 거잖아요. 요즘 컨테이너로 건물 짓는 게 상당히 유행인데 그런 건 얼마든지 옆으로 옮겨 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그런 걸 이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같은 대지로 옮길 때가 이전이지 다른 대지로 옮길 때는 이전이 아닙니다. 다른 대지로 옮기면 그 다른 대지에 건물이 없었으면 신축이고요. 왜? 건물이 없는 대지에다가 건물 하나 옮겨 놓은 거잖아요. 만약에 그 다른 대지에 건물이 있었으면 증축인 거예요. 하나 건물이 있는데 하나 건물이 더 가서 들었으니까. 그래서 주요 구조부를 그럼 해체하고 옮기면 뭐냐? 해체하고 옮기면 신축이나 개축이 되겠죠. 해체라는 건 철거하고 똑같은 개념인 거니까요. 자, 어쨌든 5가지 개념 잘 이해하셨으면 그다음에 이제 무슨 행위에도 적용되는 거냐? 대수선. 여러분들 이제 대수선 여러분들 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실 텐데 삼풍백화점이 대수선하다가 무너진 겁니다. 대수선하다가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고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재산피해가 일어난 거예요. 기둥 하나 이렇게 옮겨갖고 에스컬레이터를 새로 설치하려고 그럼 기둥이 방해가 돼가지고 기둥을 하나 이렇게 옮겨놓다가 그냥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건데 그래서 당연히 대수선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대수선회계소에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안전 때문에 대수선도 쉽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대수선이라는 건 뭐냐? 주요 구조부를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만일에 이 주요 구조부를 증설, 해체, 수선, 변경을 잘못하게 되면 엄청난 사고가 생기고 그러면 이제 안 되니까 미리 다 설계 도면해서 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을 때 그때 허가를 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대수선 행위에도 규제한다는 거. 건축 행위에 규제하는 거야 누구든지 건축법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대수선에도 건축법이 적용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대부분 시험 문제 또 접근성에서 여러분들 대부분 숫자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숫자하고 크게 상관이 없어요. 즉 증설 해체는요 어느 구조부든 간에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 허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작은 건물에서는 물론 신고만 해도 되지만 원칙은 허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선과 변경은 증설과 해체의 행위보다는 좀 경미한 행위잖아요. 그게 많이 위험한 행위는 아니죠. 이것도 위험하지만 증설이나 해체 행위보다는 그래서 그 수선 변경에 몇 개 이상 할 때만 대수선에 해당이 돼서 규제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즉 기둥하고 보 이거는 3개 이상 수선 변경할 때, 즉 1개라도 증설 해체할 때는 허가를 받아라. 그런데 1개나 2개를 수선 변경할 때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이죠. 3개 이상 할 때 수선 변경은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방화벽 같은 경우는 참 내력벽은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 변경할 때 그리고 지붕 틀 같은 경우도 3개 이상. 그런데 역시 방화벽이나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이런 것들은 조금이라도 즉 1개라도 수선 변경할 때도 위험하니까 허가를 받으라. 그래서 숫자가 등장하는 건 일단 수선 변경이라는 행위할 때 나오는 거고 그때도 요 기둥이나 보, 내력벽, 지붕 틀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리고 외벽 마감 재료에서 나오는 것이지 다른 데서는 조금이라도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허가를 받으라는 겁니다. 건축법 일부 적용하지 않는 지역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이제 대부분 우리나라 이제 토지에서는 우리 이제 건물 많이 짓는 지역이 도시 지역하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죠. 도시 지역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워낙 건물이 많이 들어서는 곳이기 때문에 건축법의 모든 규정을 다 적용해서 건축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근데 도시 지역도 아니고 또 지구
단위교육도 아니고 또 동이나 읍도 아니면 시골의 면이나 리 이런 데거든요. 시골의 면이나 리 이런 데는 그렇게 규제를 세게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건축법의 일부 규정은 적용하지 않겠다. 즉 도선 분방 이렇게 뭐 외우시라고 내가 해놓은 건데 도가 뭐냐면 도로에 관한 규정, 또 선이 뭐냐 건축 선에 관한 규정. 그래서 그리고 분이 뭐냐 대지 분할 제한, 또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에 관한 규정. 요 6가지 규정은 우리 도시적도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도 아니고 동도 아니고 읍도 아닌 즉 시골의 변방 이런 구석진 데는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일부 적용 지역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 공법 강의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시기에는 처음부터 다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요도에 따라서 중요한 것 먼저 공부를 하고 모자란 것 같은 부분 다시 찾아서 공부하는 게 효율적이죠. 교수님께서 꼭 외워야 하는 부분부터 설명을 해주고 계시니까요. 저희와 함께 매일매일 정리해 보시면서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싶으시면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셔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도 부동산 공법에 대한 강의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 강의 내용 중에서 놓친 부분이 있다, 다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강의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